안녕하세요. 말랑행동연구소의 김준수 이사입니다. 고양이는 사실 사람 곁에 있으면 사냥을 돕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장에도 창고가 생기고 곡식을 보관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쥐 같은 곡식을 노리는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면서 사람 근처에 오게 됐죠. 사람이 창고에 풀어놓은 게 아니고 먹이를 따라 오다 보니까 창고까지 오게 되고 사람이랑 공존하는 관계가 된 동물입니다. 처음에 관계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관계가 변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고양이, 지금은 어디에 있죠? 예전에는 서로 대면하면서 너한테 가끔 먹이도 줄 수 있지만 너 먹을 건 스스로 찾아 먹어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집에서 짖지 않고 말썽 부리지 않고 얌전하게 있는 착한 고양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거의 2,500m² 정도의 크기에서 활동하던 고양이가 지금은 한 100분의 1 정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내는 고양이 과연 바로바로 적응했을까요? 사실 그건 조금은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고양이들은 실제로 화장실이나 먹이 같은 게 상업화돼서 공급하게 된 지가 한 지금으로부터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50년대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료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전에는 뭐였다? 사람 걸 좀 나눠주거나 스스로 사냥해서 먹거나 아니면 화장실은 당연히 야외에 있는 흙을 이용하는 거지 사람이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실내로 들어온 지 70년밖에 안 됐다면 아직 진화의 사이클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밖에서 사람이랑 서로 직장 동료 정도로 지내는 사이에서 갑자기 가족으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양이 당연히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양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옛날 데일리백 기사인데요. 코넬대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신 적이 있어요. 밖에서 지내는 고양이에 비해서 집에서 지내는 고양이는 자는 시간은 2배, 노는 시간은 거의 10분의 1. 이게 무슨 얘기냐? 밖에서 지내는 고양이로 야생 고양이인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을 하는 고양이들이랑 비교해서 더 그런 거거든요. 밖에서 지내는 고양이랑 너무너무 활동량 차이가 크다. 즉 이 얘기는 현재 루틴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일상생활이 아닌 상황인 거죠. 고양이 입장에서는. 행동 풍부화를 하려면 반대로 고양이가 루틴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 풍부화는 이제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신다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전 공간 확보, 두 번째는 먹이, 자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은 풍부한지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냥. 이 사냥 행동을 지금은 당연히 집에서 충족시켜주기가 어렵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놀이 행동에 대한 충족 부분. 네 번째는 자기 영역 내에서도 기본적인 후각적, 시각적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각, 시각적 자극에 대한 부분.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원래는 직장 동료 사녀였던 경우가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 이 5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각각의 문항으로 풀어서 하나하나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양이의 베이스 캠프. 고양이가 편하게 지내는 공간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양이는 특히 집에서 지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21.5시간 정도를 누워서 지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보통 자기는 안전하고 잘 안 보이는 공간이면서도 밖에를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는 걸 좋아해요. 반대로 캣타워 위에 같은 꼭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동굴형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식의 형태가 된 침대 밑에나 의자 아래 같은 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닥에 널브러지면서 편안히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찌됐건 고양이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고 편하게 누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 공간을 불편해한다거나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실제로 애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시도를 하는데 뭔가 좀 불편한 기색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고양이는 사실은 3D 동물인데 집은 평면적이죠. 사람한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충분히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지 그리고 3D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야생에서는 당연히 늘 탈출구를 염두에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다닐 때 막다른 곳, 막힌 곳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히 화장실이나 먹는 곳이
고양이가 느끼기에 너무 뚫려있는 공간에도 불편해하지만 반대로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끼면 꼭 가야 되는 순간이 아니면 그 전까지는 가는 걸 되게 불안해할 수 있어요. 이런 데드엔드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사냥을 하루에 10번 정도 시도합니다. 심하게는 16번까지도 시도해요. 고양이가 집에서도 사실은 놀이 사냥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친구예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로 그런 시간이 없으면 무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보호자님께서 하루 2회에서 3회 정도 정해진 시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놀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먹이가 나오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낚싯대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거나 레저 포인트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돈이 좀 들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시도해 보시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 종류를 찾아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종류의 장난감을 여러 개 갖다 놔서 장난감은 늘 놀 때만 꺼내 놓으시고 평소에는 꼭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혹은 랜덤하게 하나씩 꺼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놀아주실 때는 꼭 휴대폰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놀아주시고 마지막에는 사냥이잖아요. 먹이 보상이 필요하니까 애기가 필요하기 전에 놀이를 끝내주시면서 마지막에 애기가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마무리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 행동이 꼭 필요해요. 반대로 이제 보호자님께서 일일이 쉽게 놀아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노는 장난감에 대해서 일종의 훈련 혹은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노는 장난감 종류 중에서 푸드 퍼즐 토이 같은 게 있는데 뒤집어서 가지고 놀거나 이제 많이 인터넷 보면 있는 캐트리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먹이를 줄 때도 바쁠 때 주지 않고 그런 데 주면서 놀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처음부터는 굉장히 낮은 난이도로 시작해서 애기가 놀 수 있게 해주시고 점점 높은 난이도로 교체해주면서 계속 로테이션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애기들도 흥미를 잃지 않고 따라오기 때문에 다만 요거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좋아할 만한 먹이를 꼭 보상으로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금방 흥미를 잃는 편입니다. 고양이 화장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죠.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이제 비뇨기 질환도 생기기도 하니까요. 고양이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고양이 개수 더하기 1개로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따로 관련 논문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고양이에게 늘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화장실은 2군데 따로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선택권이 되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나란히 붙어 있는 건 그냥 중간에 격벽이 있는 이상은 커다란 화장실일 뿐이에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접근성. 아기들이 지나가기 편한 곳. 아까 막다른 골목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막혀있는 데여서 다가가기 어렵거나 이렇게 높게 올라가야 된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이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한 장소에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탁기 옆에 하거나 혹은 공기청정기 옆처럼 소리가 나거나 그런 곳은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래의 깊이랑 길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모래의 깊이는 애가 커서 다른 곳을 넘길 정도가 돼야지 팍팍 긁자마자 바닥에 모래가 보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꼬리를 제외한 몸 길이의 1.5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보다 작으면 아무래도 볼일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막 구석 난간을 잡고 소변을 본다거나 하면 사실은 그게 귀여운 행동이 아니고 화장실이 작고 불편해서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그 밖에 모래는 애들 선호도에 따라 달라요. 아무래도 좀 더 뭉친 모래들이 치우기는 쉽지만 반대로 고양이들은 좀 더 가는 모래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애가 가장 좋아하는 모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양이 화장실 2개면 각각 다른 모래를 써서 애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 쓰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청소는 꼭 하루에 한 번 스쿱으로 잘 퍼주시고 모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씻으실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시트러스 향이나 뭔가 다른 냄새가 있는 걸로 씻겨주시는 것보다 무향으로 닦아주시면 제일 좋고요. 스크래쳐는 고양이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발가락 사이에 페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긁으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자기의 그 욕구를 해소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스크래쳐 종류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고양이의 선호도예요. 논문에 따르면 수직 상태에서 재료는 노끈인 걸 제일 좋아한다 하긴 했는데 그게 가장 대중적이라는 의미인 것 뿐이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노끈일 수도 있고 천 종류일 수도 있고 애들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긁는 것도 수평일지 수직일지 아니면 곡선 형태일지 대각선일지 다르기 때문에 스크래쳐는 가장 좋아하는 걸로 애들이 선호하는 장소에 주시면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꼭 갈아주시고요.
갈아주실 땐 특히 놓고 있는 그런 거일 땐 바로 갈지 마시고 중간에 조금씩 바꿔서 적응할 시간을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바깥을 구경할 창문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창문 중에 하나가 이제 해먹 같은 게 걸려 있거나 캣타워가 그쪽이어서 바깥에서 구경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몸을 숨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상으로 혹시라도 방충망이 넘어가거나 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안전상의 기본적인 점검 유의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 방충망만 있는 경우는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인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고양이들이 만약에 얘가 좋아하는 창문이 고양이들이 걸어다니는 통로면 그때는 그 창문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고양이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단순히 사냥 행동 같은 게 아니고 사람하고 어울려 살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약 먹는 법, 그리고 발톱 자르는 법, 보호자님이 캐리어에 집어넣는 법, 만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녀석 못 만진다거나 이런 게 다 안 돼 있는 아이라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요. 병원에 오는 거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혹은 한 번 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의학적 터치를 받아야 될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어릴 때부터 빈캡슐을 간식처럼 주는 연습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약 먹는 법이나 여기저기 만져도 애가 싫어하지 않게 연습하고, 발톱도 자를 수 있고, 캐리어도 병원 갈 때만 꺼내는 무서운 가방이 아니고 평소에도 놀고 쉬는 장소, 그리고 들고 이동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인식을 익혀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병원에 왔을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책. 저는 별로 권유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첫 번째, 밖에서 사는 김양이들이 집에 들어온 경우. 두 번째, 1.5세대 밖에서 아기 때 있다가 양육했던 친구들. 그리고 2세대, 요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있는 친구가 다른 집으로 분양 간 경우, 이렇게 구별된다고 봤을 때 굳이 1세대 애들이 아니면 산책을 시켜야 되냐 싶긴 하거든요. 산책하는 건 물론 굉장히 큰 로망이고 보호자님들 중에서도 꼭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규칙적인 산책이 어렵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확률로 실종사건으로 바뀝니다. 방심할 때 생겨요. 강아지 당연히 평소에 풀어놨을 때 문제 전혀 안 됩니다. 갑자기 놀랄 일이 생겼을 때, 예상 외의 상황이 생겼을 때가 문제죠. 해야 된다 하면 혼자 하지 말고 보호자님하고 함께 하네스에 대한 적응 훈련, 이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하네스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하고 유모차에 앉은 채로 산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잠깐 나가서 들어오고, 당연히 외부에서 누가 막 만지거나 우당탕탕 오거나 큰 소리 날 공간이 없는 그런 코스를 꼭 짜셔야 되고요. 고양이 산책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안전이고요. 두 번째로 보호자님 꼭 질문하셔야 될 건 산책이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고양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고양이 환경 풍부화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언급해봤어요. 물론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고 적용하기도 어렵고, 혹은 상황 따라서 다른 풍부화에 대해서 권유를 드려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 적용이 어려우시거나 혹은 좀 더 풍부화 관련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 보건법원에 방문해서 조금 상담 받으실 거라고 권유 드릴게요. 충분히 줬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관리가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힘든 정도